23년 만에 인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수부는 작업 시작 5시간 반 만에 선체를 해저에서 1m 들어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인양 작업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며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기울어진 선체의 균형을 맞춘 뒤 본 인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과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도 현장을 찾아 애타는 마음으로 인양을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하늘도 없었어요. 구름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동안 천막 생활을 하며 현장을 감시해온 희생자 가족들의 사연과 함께 인양 작업이 왜 지연된 건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7시간 넘게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실제 발언과 다르다며 여러 곳에 수정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가 짧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걸 봤다. 검사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발언의 의도가 뭔지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가 네거티브 책임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네거티브로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하시거나 단속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로 얼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안 후보는 정 떨어진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김무성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홍 후보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고 공감대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또 미사일 한 발을 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비원비 전략폭격기를 일주일 만에 다시 전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의 공기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빴는데도 정부 대책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같은 비상저감 조치를 한 번도 발령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부터 1072일 남해바다 맹골수도 차가운 진흙바닷가에 누워있던 세월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탑승객 9명의 행방과 세상을 떠난 희생자 295명의 기억과 대한민국을 좌절에 빠뜨렸던 회한의 무게를 모두 안고 세월호는 수면을 향해서 천천히 올라올 채비에 나섰습니다. 오늘 다시 3년 전 참사의 그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손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두 대의 대형 바지선이 세월호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전까지 불던 바람이 잦아들고 거센 파도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대 파고 0.6m, 바람은 초속 7m. 세월호 인양의 최대 변수였던 날씨가 인양에 적합하게 바뀐 겁니다. 맹골수도 진흙바닥에 비스듬히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양 시작 5시간 반 만에 세월호를 바닥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경 세월호 선체가 해저면에서 약 1m 인양되었습니다. 저녁 8시 현재 인양 작업은 10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66개 인양줄에 고르게 힘을 가해 균형을 맞추면서 세월호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세월호를 목포항까지 실어 나를 반잠수식 선박도 바지선 주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경 경비함은 주변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만 3년 가까이 애타게 오늘을 기다려온 희생자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도 별도 선박을 타고 초조하게 인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성공해서 꼭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맨날 와서 이름만 불러보고 가고 와서 쳐다보고만 가고. 세월호에 담긴 슬픔의 무게가 너무도 큰 탓인지 세월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면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SBS 손수욱입니다. 당초 세월호 인양 계획은 바닥에 박힌 선체를 시험적으로 1, 2m 정도 끌어올린 뒤에 괜찮으면은 이렇게 물 위로 다시 끌어올리는 거였습니다. 인양 작업이 10시간쯤 진행된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물 위에서 세월호 선체 일부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작업이 더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선체를 들어 올리는데 엄청난 힘이 한꺼번에 필요했고 파도나 바람에 맞서서 균형을 잡는 일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바닷속 44m 아래 세월호는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세월호 밑에 철제빔 33개를 깔아놓고 그 빔의 양쪽 끝에 인양줄 66개를 연결한 뒤 바지선이 유압펌프를 이용해 철제빔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해저면에서 선체를 처음 1m쯤 들어 올리는 건 인양 작업의 시작인 동시에 첫 번째 고비였습니다. 세월호 선체의 무게에다 지난 3년간 배 안에 쌓인 진흙과 퇴적물, 여기에 바닷물 압력까지 더해져 2만 톤 넘는 무게를 한꺼번에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붙어버리면 부력은 없고 수압은 더 증가되기 때문에 떼낼 때 마치 우리 공기 흡착기 있죠. 그거를 뗄 때 힘든 것처럼 힘든 겁니다. 결국 선체를 1m 들어 올리는데 무려 5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어제 풍랑주의보 발표로 사전 준비도 조금 지연되면서 인양 작업이 더 늦어졌습니다. 선체 하중을 다시 계산하고 다시 인양력에 적용하는 그런 반복 작업을 아주 신중하게 하다 보니 선체가 해저면에서 뜬 걸 잠수사가 육안으로 확인해야 수평을 맞추는 하중 조절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세월호를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그럼 지금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울선 기자,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저는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약 1.8km 떨어진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바로 보이는 게 세월호를 인양하는 작업 현장인데요. 해상에서 작업자를 제외하고 이곳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인양 작업 현장에는 조명을 밝히고 야간 작업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걸 보면 세월호를 바닥에서 들어올린 데 이어 본인양도 곧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조명이 달린 곳이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바지선의 모습인데요. 들어올려진 세월호를 지탱하느라 바지선이 가운데로 약간 기울어졌습니다. 본인양에 성공할 경우 이 바지선 사이로 세월호가 올라오게 됩니다. 또 바지선 주변에는 오일 펜스도 설치됐는데요. 자칫 기름이 흘러나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미수습자 가족들과 이 세월호 인양 현장을 지켜봤는데요. 세월호 시험 인양이 진척을 보이자 가족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고해역 앞에서 SBS 조울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인양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동거차도입니다. 참사 당시에도 이곳에서 수습 상황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죠. 저희 취재 기자가 동거차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호근 기자, 지금 인양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동거차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게 세월호 인양 현장인데요. 여기서 인양 현장까지는 대략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정확한 인양 모습이 확인되진 않고 있는데요. 마치 오징어 접이배처럼 불을 환하게 켠 상태로 두 척의 바지선이 인양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m 정도 들어올려진 세월호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현재 선체의 수평을 맞추는 하중 조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중 조절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지선 두 척이 66개의 예인줄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세월호를 양쪽에서 끌어올릴 텐데요. 2단계가 되면 사실상 본인양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인양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세월호는 내일 새벽쯤이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들어올려 반잠수 선박에 실는 데까지 2, 3일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날씨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이곳은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적어 유속이 느린 소조기로 파도 높이는 1m 이하, 풍속도 초당 10m 이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양이 최종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날씨가 3일간은 계속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모레까지 기상이 양호할 걸로 보여 정부는 24시간 교대로 밤샘 인양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SBS 이호건입니다. 네, 조금 전에 조울선 기자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인양 작업을 보면서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을 분들은 물론 9명의 미수습자 가족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일 겁니다. 팽목항에도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송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둠이 찾아온 이곳 팽목항에는 작은 파도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1072일이라는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은 9명을 애타게 그리는 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곳인 만큼 이곳은 하루 종일 기대와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함께 취재한 정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그 미수습자 가족들 현재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은 오늘 오전 10시쯤 사고 해역으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8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그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 인양 작업이 확실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가판을 오르내리며 인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 모두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유가족들 그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한때 인양이 더뎌지면서 그 불안감이 커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초 오늘 오후에 세월호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정작 진척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없고 또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이러한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월호를 해저에서 1m 정도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해수부가 지나치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인양 작업이 생각보다 순조롭지 않은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우려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처럼 미수습자와 희생자 가족의 간절한 바람대로 무사히 인양된다면 세월호는 선체 수색을 위해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부도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최소 1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맹골 수도를 떠나기에 앞서 세월호는 배 안에 들어찬 물을 빼내야 합니다. 목포 신항까지 거리는 87km. 안전한 이동을 위해 운송 선박에 단단하게 묶는 작업도 필수입니다. 준비 작업을 마치고 약 하루 정도면 세월호를 옮겨놓을 부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신항도 바빠졌습니다. 세월호가 들어올 부두에는 15,000톤급 수출 화물선이 정박해 있는데 곧 다른 데로 옮겨 항구를 비워놓기로 했습니다. 세월호를 올려놓을 31,000제곱미터의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가 이곳에 도착한 뒤 바로 육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거치를 하기 위해 준비 기간만도 며칠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출발해서 세월호가 완전히 거치가 되는 데까지 한 5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수습 등 세월호 수색을 맡을 현장 수습본부와 취재지원센터도 목포 신항에 갖춰집니다. 정부와 지자체 10개 기관에서 110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미수습자 수습이고요. 후속 조치에 장례 지원, 의료 지원이 들어가고 인양 후 육상 거치까지 최소 1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해수부는 4월 초쯤 현장 수습본부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현재 세월호 선체를 통째로 인양하는 작업은 중국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셀비지는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기술력을 가졌는지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인양 입찰, 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가운데 851억 원을 써낸 중국 업체 상하이 셀비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하이 셀비지 컨소시엄이 인양하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상하이 셀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국영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선박 구조 작업은 1,9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찰 시 평가에서 기술력 부문 2등을 차지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해상 크레인으로 선체를 꺼내려다 실패하고 크레인 대신 제킹 바지선 2대를 사용하는 텐덤 리프팅으로 인양 방식을 바꿨습니다. 1년이면 마무리될 거라던 인양 작업 기간은 1년 7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 19일에 시험 인양을 시도하려 했지만 인양줄 꼬임 현상이 발생해 인양이 연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 셀비지 기술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유례 없는 큰 그 선박을 들어 올리는 일 자체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갖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상하이 셀비지가 이번에는 꼭 세월호 인양에 성공해 주길 온 국민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저희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실종자라는 표현을 미수습자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실종자와 미수습자,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3년 전 그곳에 지금도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가족의 애절함도 더할 수밖에 없겠죠. 사고 해역을 찾은 미수습자 가족과 희생자 유족들은 인양 작업을 보면서 탄식과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들이 삼킨 바다를 보자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류란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팽목항을 떠나지 못한 지 3년째. 아침부터 미수습자 가족들이 분주해졌습니다. 가족들은 허리를 숙여 오늘만은 온 국민이 간절한 마음을 보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세월호를 인양해 주세요. 그리고 역사와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디 함께 해주세요. 안산에서 밤새 달려온 유족 50여 명도 합류했습니다. 얼굴엔 이번엔 되겠지,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3년을 그렇게 계속 어디에 있는지 아는데 찾아주지 못했잖아요, 정부에서. 가방 하나씩, 2개씩 다 캐리어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품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인양 작업을 보기 위해 가족들은 해수부가 제공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곳은 사고 해역 1.8km 부근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날씨도 좋고 파도도 높지 않은데요. 다만 인양 작업이 물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올라와서 집에서라도 생일상 따뜻하게 한번 차려주고 싶어. 일단 빨리 만나고 싶어요. 더딘 작업과 오랜 기다림. 그래도 작업이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안도합니다. 가족들은 무트로 나오지 않은 채 오늘 밤 배 위에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앞서 저희 취재팀이 소식을 전해드린 동거차도에서는 희생자 가족 일부가 1년 반 넘게 천막 생활을 하면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여나 현장이 훼손되거나 인양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몰 현장에서 1.6km 떨어진 동거차도.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좁고 험한 산길을 15분 정도 오르다 보면 초소가 드러납니다. 바다와 접하는 산중턱에 위치해 다른 지역물의 간섭 없이 침몰 현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인양 과정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한 번에 3명씩 교대로 자리를 지키며 현장을 지켜본 지 어느덧 1년 반이 넘었습니다. 허름한 간이 화장실 한 칸. 한겨울에도 낡은 담요 몇 장에 의지해 추위와 맞서야 하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인양 소식을 접한 뒤엔 기대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울음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내기만을 기대했던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생각에 현장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곳 동거차도 산 중턱에 설치된 초소에서 세월호 인양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본 유족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진실과 함께 온전히 인양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세월호 침몰 후에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단원고 학생 허다윤 양, 조은화 양, 남현철 군, 박영인 군, 그리고 역시 단원고 선생님 고창석 씨, 양승진 씨, 또 일반인 탑승객도 있었습니다. 권재근 씨, 권혁규 군, 그리고 이영숙 씨. 이들의 3년간의 기다림, 애탄 기다림이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가족들은 오늘도 인양의 최우선 목표는 미수습자 수습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딱 하나 원하는 건 제가 올라와서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세월호가 목포신항 육상에 올려지면 본격적인 선체 내부 수습과 정리가 시작됩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 안에 쌓여있을 유류품 하나를 치우는데도 신중을 기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의 수색 작업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현재 침몰 지역 해저에는 3m 높이의 유실 방지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잠수사와 음파 탐지기를 동원해 유실 방지막 안팎을 철저히 수색할 계획입니다.
소나를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것이 잡히면은 잠수하 들어서 확인도 하고 바지 위로 올려서 확인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인양 이후 선체 수색 과정에서 구체적인 작업과 일정은 21일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함께 조율합니다. 조심스러우면서도 광범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는 최소한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이강입니다. 1072일 전 그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할 때 선내 동영상을 보면은 아이들은 그냥 기다리라는 어른들의 말만 믿고 서로를 챙기면서 말 그대로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어른들은 아이들을 구해내기는커녕 여지껏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25분 단원고 고 최덕화 학생이 119에 최초 신고를 했을 때만 해도 학생들은 애써 퇴원하려 노력했습니다. 현재 지금은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전 토할 것 같고요. 배는 계속 기울어갔지만 반복되는 그대로 있으라는 선내 방송.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요. 대기해주시면 학생들은 이 와중에도 다른 이들을 챙겼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괜찮은 건가? 카톡 왔어 쌤한테. 뭐래? 얘들 괜찮냐고. 기울어진 배에서 학생들은 서로 의지했고 아래에서 위로 사람들을 끌어올려줬습니다. 부딪혔어요. 배가 잠기고 있거든요. 배가 잠기고 있어요. 전기가 끊기고 물이 차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지기 시작하자 무언가 직감한 아이는 울먹거리며 소리칩니다. 나는 꿈이 있는데 살고 싶은데 나 무섭다고. 세월호 전체 탑승자 476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은 325명. 이 가운데 숨지거나 미수습된 희생 학생 수는 250명입니다. 그 물속에서만 나만 살아남은 것이 지금 친구와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대로 있으라던 어른들은 아직도 사고 책임과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의 아픔은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만이 오롯이 떠안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심영구 기자와 함께 인양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심 기자, 지금 배를 1m 들어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사실은 시범 인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5시간 반 만에 1m 들어올린 건데 이 세월호를 뻘에 깊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단 들어 올리는 것 자체 떼어내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들어 올린 다음에 수평을 잡는 건데요. 66개의 인양줄이 있는데 여기에 무게가 고르게 배분이 되지 않으면은 뭐 기울어지거나 자칫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평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장비에 이상이 없으면은 기상 상황이 변수입니다. 이 바람이나 파도가 세지 않으면은 이 수평 잡기까지만 잘 되면은 인양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사흘 정도는 날씨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본 인양을 그렇게 되면은 지금 10시간 넘게 1m 올랐는데 오늘 밤까지 본 인양을 아예 시작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 수평 잡기가 관건인데요. 네. 이 장비까지 만약에 수평 잡기가 잘 안 돼가지고 손봐야 되는 상황이면은 세월호 자체를 들어 올렸는데 1m를 들어 올렸는데 다시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해수부는 원래는 시험 인양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다음 소조기 때 본 인양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다음 소조기는 소조기는 기상이 양호한 때를 소조기라고 하는데 이 4월 5일 전후에 2, 3일 정도씩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오늘과 같은 상황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하, 좀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를 실제로 떠오르는 모습을 본다는 게 시간이 굉장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네, 순조롭게 진행되면은 조금 그 시기는 당겨질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 있는데 그렇죠. 이 높이가 지금 22m입니다. 네. 네, 지금 수심 40m 정도 되는데 잠겨 있기 때문에 해수부는 이거를 13m 이상 수면으로 끌어올린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30m 넘게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이 13m 이상 되게 한다 이거죠? 네네. 근데 지금 진행 속도로 보면은 고작 1m 올렸기 때문에 오늘 밤을 넘겨서 내일 새벽이나 그것도 순조롭게 진행될 때 얘기인데 그때나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월호가 수면 위로 13m 위로 올라왔다. 인양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포 신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육지까지 도착하는 데는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자, 달력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려놓지 않고 계속
인양을 이어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바지선과 세월호를 고정시키고 또 안전지대에 있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 실은 뒤에 세월호 선체를 고정하고 그런 작업들이 최소 7.5일 정도 걸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잠수식 선박이 목포신항으로 이동해서 세월호를 거치하는 데까지 5일 정도, 다 합쳐서 최소 13일 정도, 길게는 20일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요.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4월 초나 4월 중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상 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춰졌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 가족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앞으로도 좀 그 애타는 마음이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 귀가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검찰 신문은 어젯밤 늦게 끝났는데 박 대통령은 조서를 검토하고 고쳐달라고 요구하는데 무려 7시간을 썼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끝난 시점은 어젯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11시간, 이어 이원석 부장검사가 3시간 조사하며 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박 전 대통령이 검토한 뒤 서명 날이 나면 모든 조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밤을 꼬박 새우고 날이 밝을 때까지 청사 밖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을 떠난 시각은 아침 6시 55분. 조서 검토에 무려 7시간 넘게 쓴 겁니다. 총 조사 시간은 21시간 30분에 달해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시간 20분보다 긴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최장 조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조서를 검토하면서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적혔다고 생각하는 여러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조서를 몇 번 검토했냐. 그러면 상식적인 생각을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원만하게 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 성격이 아주 신중하고 꼼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준비한 질문은 다 했다고 밝혀 추가 소환 조사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국민께 송구스럽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지만 돌아가면서는 이런 짧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정농단 파문에 시달린 국민은 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겁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검찰 포토라인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 2마디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9글자, 8초 분량의 짧고 의례적인 말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타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소회를 밝혔고 최선을 다해서 받았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움을 금할 비 없습니다. 13가지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결국 사과도 해명도 아닌 단 29글자가 전부였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걸 보았다.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1차 검찰 수사 발표 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상 누각이라며 비판한 걸 떠올리면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반응을 보인 건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조사가 끝난 오늘 새벽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취재진에게 보냈습니다. 또 악의적인 오보, 감정 섞인 기사, 선동적인 과장 등이 물러가고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의라는 이례적 표현까지 사용된 이 메시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무슨 말인지 취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며칠 전 검찰 조사로 여러 사람이 수고를 하니 끝나고 인사를 전하라는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검찰이 이성을 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적대감을 갖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궁해 자백을 얻어내려 압박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피의자 진술 조서를 받아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많은 만큼 굳이 박 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역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미리 자세를 낮춘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을 받아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수백 쪽 분량에 이릅니다. 검찰이 던진 질문엔 지난달 특검이 대면 조사를 위해 준비했던 것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특검 질문지를 입수해 조사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뇌물과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를 중심에 놓고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특검이 지난달 박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 준비했던 58쪽, 질문 400여 개 분량의 질문지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한 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를 언급하며 정유라 씨 지원 등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추궁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을 레이저를 쏘는 것 같이 노려봤다는 삼성 측 진술 등 구체적 정황까지 제시하며 압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평원 등 해외 순방 일정표와 드레스덴 연설문 같은 정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건넨 과정도 따졌습니다. 최 씨와의 공범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이름을 누가 지었고 이 사진은 누가 선임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특검 질문지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질문도 마련됐는데 실제 검찰도 이 부분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던진 수백 개의 질문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명 날인한 피의자 조서는 수백 쪽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경의를 표한다고 한 표현, 그렇죠. 네. 변호사가 검사에게 하는 흔한 표현은 아니잖아요. 무슨 의도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손범규 변호사는 이 국회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 의원 시절부터 말버릇처럼 쓰던 말인데 이게 파장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앞문장에 더 의미를 뒀다고 하는데요. 이 앞문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악의적인 오보, 감정 섞인 기사, 또 선동적인 과장이 물러나고 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 지난 반년간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지금도 이 검찰청사 앞에서 송구스럽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 측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요. 검찰이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전달하는 건 아닐까요? 네, 일단은 어제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이 만족감을 표시한 거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라는 아주 더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검찰을 상대로 뭐 자극적인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일종의 립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상황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촛불 민심에 밀렸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지금 당장은 구속 여론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손 변호사가 이 검찰에게 적어도 그런 여론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그런 립 서비스를 즐길 여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손 변호사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면서 이 구속영장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요,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거를 여러 구속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구속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 뇌물을 제공한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국정농단을 공모한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건 법과 원칙에 잘 안 맞는 얘기겠죠. 네. 근데 반면에 불구속 수사라는 대원칙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구속을 해야 된다는 규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얼마만큼 입증해 냈느냐와 그것도 그걸 바탕으로 김수남 검찰청장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를 나온 뒤 차를 타고 11분 만에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검찰 청사를 나올 때에는 굳은 얼굴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자택 앞에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아침 6시 55분. 다소 피곤한 모습의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앞에 대기 중인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량은 경호 차량 3대의 호위를 받으며 곧바로 청사를 떠났고 경찰 오토바이 10여 대와 경찰차가 뒤따랐습니다. 청사 서문으로 나온 차량은 어제처럼 테헤란로를 통과하는 대신 이미 통제가 이루어져 있던 올림픽 대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청담 로터리와 삼성중앙역을 거쳐 아침 7시 6분 청사를 출발한 지 11분 만에 자택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기다린 지지자들의 함성 속에 환하게 웃으며 먼저 최경환 의원 등 측근 정치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띤 채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2번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자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오전 삼성동 자택을 찾았던 미용사 자매는 오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0명 넘게 모였던 지지자들도 박 전 대통령의 휴식을 방해하면 안 된다며 대부분 바로 자리를 떠났고 자택 앞에는 20여 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가 이른바 네거티브의 책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안 후보의 입에서 정이 떨어진다 이런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공방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충돌의 시작은 어제 토론회였습니다. 네거티브로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하시거나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복무 시절 전두환 표창을 받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안희정 후보 측이 공격하는 건 네거티브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안 후보는 네거티브 화력은 문재인 후보 측이 제일 좋다고 맞받았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공방은 SNS상에서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네거티브는 상대를 더럽히기 전 자기를 더럽힌다는 문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안 후보는 이런 문 후보와 캠프의 태도가 타인을 얼마나 즐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하는지 아느냐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 태도론 정권 교체도 성공적 국정 운영도 불가능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닮아버린 것 아니냐며 그동안 참았다는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감정의 앙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균열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상대의 의견을 야합과 무원칙한 정치 행위로서 깎아내리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연정과 선의 발언을 둘러싼 신경전에선 넘지 않았던 선을 양측이 이번에는 넘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정치부 정영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안희정 두 후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안희정 후보가 2달 동안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쌓인 게 폭발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또 시점상으로는 이제 경선 득표 레이스가 시작이 돼가지고 예. 오늘 전국 250여 곳에서 현장 투표가 실시됐고요. 오늘 27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호남에서 첫 경선이 치러집니다. 네. 특히 이제 전두환 표창 논란은 호남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로서도 물러설 수 없었을 것이고요. 예. 또 뒤쫓는 안희정 후보로서는 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양자 대결 구도를 부각시켜서 네. 경선판을 한번 뒤흔들어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다, 싸움이. 이런 얘기고요.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오늘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뭐 결과를 알 수가 있나요? 오늘 하루 투표는 끝났는데 공식적인 결과는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지역별 경선에서 합산돼서 발표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6시 현장 투표가 끝나고 나서 예. 개표 결과다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서 일부 결과표가 유통이 됐습니다.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것도 참 이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일 수 있는데 한번 챙겨봐야 되겠네요. 네. 자, 첫 승부처가 이제 호남이잖아요. 네. 거기서 경선이 시작이 되는 건데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호남을 안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안희정 지사는 더욱더 호남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 호남의 선거인단 비중은 전체에서 한 20%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야권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역대 경선에서 감자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각 캠프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호남에서 55% 이상,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 대세론을 그대로 굳혀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반면에 안희정 캠프는 호남에서 40% 이상을 얻어서 1위를 하거나 혹은 지더라도 2위를 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진다면 바로 다음 지역인 충청에서 역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고요. 네. 이재명 캠프에서는 최소 30% 이상을 얻어서 확실한 2위를 굳힌다면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선에 참여했을 당시에 호남에서의 역전 드라마가 모든 후보들한테 걱정 또는 기대를 안겨주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후보들끼리는 이른바 말 바꾸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주말 호남 첫 경선을 앞두고 TV 토론이 벌어졌는데 사드와 개헌을 놓고 상대방이 말을 바꿨다고 서로 몰아붙였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손학규 후보의 개헌론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대선 때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만 저와 같은 생각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걸로 이제 입장이 바뀌셨습니다. 손 후보는 안 후보의 안보관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사드가 배치가 됐을 때 사드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바뀌어서 국가 간의 협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박주선 후보는 안 후보의 자강론을 비판하며 대연합을 주장했습니다. 자강론만 주장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당이 집권할 수 있겠느냐. 또 그리고 집권하더라도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안 후보는 성평등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의 여성부를 성평등 인권부로 바꾸고 거기에 모든 부처의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을 검토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 후보는 나이가 많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노련하게 넘겼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몇 살입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습니다. 박 후보는 화합의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화합형 플러스 위기 극복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토요일 광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엔 전주에서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연대설이 솔솔 나오는 와중에 홍준표, 김무성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범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가 오갔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의 만남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홍 후보는 양당의 대선 후보를 단일화하고 집권하면 당을 통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한 언급은 안 했다며 홍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반문재인 연대를 주장했던 만큼 그전 단계인 보수 후보 단일화에 공감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후보 측은 회동 소식을 접한 뒤 정작 후보들이 논의에 빠진 데 다소 당혹스러운 눈치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한국당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은 상호 공격은 잡고 문재인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권 교체는 뇌물공화국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2기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죠. 문재인을 대서 공격하는 최일선에 있었습니다. 약점도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당의 후보가 나와서 확실하게 좌파 후보들을 밟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김관용 후보는 좌파 정권을 막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고, 이인재 후보도 노무현 정부 책임자들이 정권을 잡은 양 교만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바른정당 경선에선 유승민 후보가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 정책평가단 투표에서도 남경필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선 유승민 64.3, 남경필 3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북한이 오늘 오전 또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미군은 B-1B 전략 폭격기를 일주일 만에 다시 한반도로 보내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홍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강원도 원산 비행장 지역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제대로 솟구치지 못하고 발사 직후 공중 폭발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이 발사 직후 폭발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로켓 엔진 개발을 주장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에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우위를 가지는가를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해에 접한 원산에선 주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왔기 때문에 군 당국은 무수단이나 북극성 2형 미사일 등의 성능 개량을 위한 발사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미군 B-1B 전략 폭격기가 지난 15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B-1B는 한국 공군 전투기와 편대 비행 연습을 하고 군산 앞바다 직도 사격장에서 모의 폭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방중 기간 동안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중국 기업가를 제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미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통해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의 프로배구 챔피언전이 오는 토요일부터 열립니다. 가스파리니와 문성민, 불꽃 같은 강서부가 일품인 두 거포의 화력 대결이 승부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알고도 막기 힘든 가스파리니의 총알 같은 서브입니다. 제구력 좋은 투수처럼 구석구석을 예리하게 찌릅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2번이나 서브왕을 차지한 명성답게 3년 만에 돌아온 V리그에서도 서브 1위에 오른 가스파리니는 친정팀 현대캐피탈 코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even more fun, exciting and challenging to play against Hyundai. I'm happy for them. 서브 2위인 문성민의 명품 서브도 가스파리니 못지않습니다. 올스타전 서브 경연에서는 시속 123km의 역대 최고 기록도 세웠습니다. 주장 문성민의 서브 에이스 뒤에 이어지는 단체 세리머니는 팀 4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냅니다. 강력한 서브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승부처에서 화끈한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두 거포의 대결이 챔피언전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저희 현대캐피탈 팀에서 한번 같이 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가스파리니 선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막도록 하겠습니다. 첫 우승에 도전하는 대한항공과 10년 만에 정상 복귀를 노리는 현대캐피탈의 챔피언전은 오는 토요일부터 오전 3선승제로 펼쳐집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SK 지휘봉을 잡은 미국인 트레이 힐만 감독이 시범 경기부터 수비 위치를 이동시키는 쉬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두산의 왼손 타자 오재일이 나오자 SK 내야수들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당겨치는 성향이 강해 타구의 70% 이상이 오른쪽이나 가운데로 향하는 오재일에 대비한 수비 시프트입니다.
3루수는 아예 3루를 비워놓고 유격수 자리에, 2루수는 오른쪽 외야에 자리했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좌타자 김재환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방향으로 타구를 많이 날리는 타자를 잡기 위해 수비 위치를 이동하는 시프트는 국내 야구에서는 흔치 않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유행입니다. 힐만 감독도 빅리그 출신답게 앞으로 SK 수비에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it's been mathematically proven that it'll win you games.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SK 구단도 힐만 감독을 돕기 위해 각 팀 타자들의 최근 3년치 타구 방향에 대한 분석을 마쳤습니다. It's not a guess, it's a fact. So hitters have tendencies just like pitchers do. 한국 야구에 데뷔하는 힐만 감독의 야심찬 수비 시프트가 새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아 선수권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3회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까지 15대 11, 4골 차로 뒤졌지만 후반에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주위 골키퍼의 연이은 선방을 발판으로 빠른 역습을 전개하면서 대세를 뒤집고 30대 20, 10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16번의 아시아 선수권에서 13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프로농구에서 덩크 1위를 기록 중인 전자랜드의 켈리가 오늘도 화끈한 엘리웁 쇼타임을 펼쳤습니다. 공기가 깨끗해 모처럼 편안한 하루였죠. 내일도 전반적인 대기 상태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조금 유입되고 국내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 남부 지방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가 일시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비교적 약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한낮 기온은 14도로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지방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계속됩니다. 특히 서울은 열흘 연속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낮부터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 커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전국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단원고 교사 고창석 선생님과 양승진 선생님은 배 안에서 제자들 탈출을 돕다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에 제주도에 떨어져 있던 아들과 함께 살려고 가다가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8시 50분부터 세월호 본 인양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은 내일 오전 11시쯤에 세월호의 모습을 수면 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